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오늘은 정치비상구 두 번째 추석 특집으로 일명 기자의 세계를 준비했습니다. 레거시 미디어에서 유튜브라는 새로운 공간으로 자리를 옮긴 두 분을 모셨는데요.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영 기자, 봉지욱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두 분이 뉴스타파라는 정체성이 공통적으로 있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알았다는 생각을 좀 했는데 사전에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리 오래 한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선배. 그렇죠. 그게 근데 오래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어. 그래요? 네. 제가 2022년 10월 달에 뉴스타파를 갔고요. 최 선배는 훨씬 전에 이따 KBS에 계실 때 제가 뉴스타파 들어갔으니까. 처음 만난 거는 최경영의 최강시사 FM 라디오 진행하실 때 출연자로? 제가 출연자로 그때 나갔죠. 만났구나. 아, 그랬군요. 그러면 선배가 그때 출연하셨을 때는 그 JTBC 계실 때 출연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JTBC는 어디 출연을 못 하니까 아, 뉴스타파 네. 있을 때 뉴스타파 2023년도에 아마 출연을 했을 거예요. 아,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KBS 계시고 JTBC 계실 때는 흔히들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 있을 때는 두 분의 교류가 딱히 없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없었죠. 네, 그리고 그냥 다른 기자들한테 어떤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들었는데 확실히 이제 레거시 미디어에서 그 기자들이 봉지욱을 이야기할 때하고 진짜 뉴스타파에서는 이제 같이 근무는 안 했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진짜 이렇게 취재한 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하고 보면 아, 이게 레거시 미디어에서 많은 어떤 견제를 받았구나. 그런 느낌. 원래 특종하고 단독 많이 하는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이 시샘을 하죠. 더 놀란 거는 사실은 전 고려대는 그 대학을 졸업하는 순간에 모두가 다 이제 동문 관계가 일체된 관계로 알았는데 왜냐면 심지어 제가 고대 모임을 한번 나가봐서 어필할 포인트를 찾다가 저희 집이 1905호였거든요. 그거라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1905년이었죠. 아니, 두 분이 대개가? 서로 이제 그 동문 관계라는 것도 방송 직전까지도 몰랐다는데 놀랍습니다, 홍 선배. 아니 근데 요즘 언론사 저희 JTBC 있을 때도 별로 잘 몰랐어요. 무슨 뭐 고려대라고 해서 무슨 모임이 있다거나 전혀 없습니다 요새. 그렇지. 오히려 서울대 고대 연대는 모임이 없는 것 같은데 다른 데는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제 그게 그냥 최근에도 이제 어떤 취재를 하면서 확실히 무슨 뭐 그런 대학 이전보다도 출입처 인연이 기자들은 되게 강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선배. 맞아요. 그래서 이제 출입처에서 굉장히 이제 끈끈해졌으면 그게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권력 지향형의 사람들로 모여져 있는 그런 출입처면 거기에서 이렇게 단계를 밟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봉지욱 기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탐사 보도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간 좀 인간관계 거리두기가 좀 있어요. 예, 서로가 서로를 잘 믿지 않아. 예, 그래서 뭐 그렇게 관심은 없습니다. 예, 인간에 관한 관심은 애정은 없습니다. 근데 뭘 취재를 뭐 한 것 같다. 근데 기사를 보고 잘했네라고 하면 이게 관심이 생기는 거죠. 아니, 저희 방송에도 최근에 봉지욱 선배 나와서 한 얘기들이 결국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한 단계 한 단계 현실화되는 걸 보면서 역시 취재 능력이 대단하시다 감탄을 좀 했었는데 여하간 이제 그 뉴스타파를 떠나셔가지고 오프 더 레코드 이렇게 그 유튜브 채널 개설했는데 그것도 여전히 많은 분들의 환호를 받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뭐 제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아직은 뭐 장난처럼 시작했다가 구독자 너무 많아져가지고 지금 뭔가를 이제 좀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제가 이제 느끼기에 지금은 이제 회사 그만둔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하다가 뭔가 좀 때가 되면 본격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처럼 계속할 수는 없죠. 그렇죠. 뭐 이명수랑 맨날 뭐 삼겹살 구우면서 이게 한두 번이지 있으니까요. 한두 번이지 한 세네 번 넘어가면 짜증내요. 그거 보면 삼겹살도 한두 번이지. 그렇지. 아니 그래도 삼겹살 굽는다고 10,000명 시청자가 몰리는 거는 대단한 인파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경향에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말에 하셔라. 주말에 경쟁이 없잖아요. 지난 주말에 잘 안 됐거든요. 주말에 하셔라. 아니 일요일에 하는데 저희가 욱수수 쇼라고 뭐 이렇게 재미삼아 셋이서 정말 뭐 대본도 없고 작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모여서 앉아서 이제 옛날 얘기하는데 24,000명까지 동접이 나온 적이 그러니까 있어요. 대단하더라고 보니까. 그런 것들은 좀 신기하긴 한데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저희도 알고 있어서 이명수 요새 취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왜냐하면 명수가 그러더라고요. 야 지우가 내가 아무리 먹방하지만
이거 계속 못하는 건 나도 알고 있어. 그러면서 이명수가 지금 뭐 큰 건 하나 취재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큰 거요? 내년 지방선거 직전에 터뜨리겠다고. 해서. 야, 시기까지 이렇게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건데 사실 최경영 TV는 사실 정통 사실 정치 경제를 망라하고 최경영 선배가 사실 장점이 보면 저 같은 사람 정치밖에 안 되는데 경제까지 변형이 가능하시니까 사실은 정치가 제가 잘 안 돼요. 정치가 잘 안 돼. 예. 그리고 이제 경제는 편하죠. 편하죠. 네. 예. 최근에 편한 보니까 경제에 대한 비중을 점점 늘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그렇죠. 대선 전부터 한 대선 전에 한 3개월 전부터 좀 무리를 해서 경제를 하기 시작을 했고 주식, 부동산, 재테크, 뭐 국제 경제 이렇게 쭉 했는데 지금 비중이 40에서 한 50%까지는 된 것 같습니다. 아, 많이 올리신 거죠. 예, 그러니까. 전체 네. 콘텐츠 비중이. 근데 이제 조금 더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지금 상황은 이제 내란의 시대나 뭐 이렇게 막 완전히 그런 전쟁의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 일종의 평화의 시대라고 보면 사람들이 이게 루퍼드 머독이 한 이야기예요. 루퍼드 머독이 앞으로 팔릴 콘텐츠는 딱 두 가지다. 돈에 관한 콘텐츠 그리고 스포츠에 관한 콘텐츠. 아, 돈과 스포츠. 예. 세계적인 미디어 재벌이죠. 루퍼드 머독이 그 이야기를 한 게 한 십몇 년 전인데 세상이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돈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스포츠계 상징적으로 이게 연예 엔터테인먼트까지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개만 경쟁력이 있을 만한 콘텐츠라고 그 미디어 재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유튜브도 사실 이게 너무 많아서 그렇지 경제 콘텐츠가 너무 많아서 그렇지 사람들이 믿을 만한 또 경제 콘텐츠가 맞느냐 뭘 진짜 팔지를 않고 뭔가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면서 뭐 이런 거가 맞느냐 하고 하면 또 그것도 또 딱히 많지는 않아요. 아니 저는 이제 사실 네. 최경영 선배 네. 페이스북 뭐 글만 봐도 버럭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혹시 경제 방송하면서 그렇게 화낼 일은 잘 없으신 거죠? 그거는 별로 없죠. 그거는 굉장히 이제 경제는 그 리니어 아주 직선적인 논리적인 단계별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추론도 발달을 하고 거기에 관한 근거는 통계는 다 있어야 되니까 그 수치들을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는 굉장히 편하고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게 세상은 리니어의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직선의 세상이 아니고 인간의 머리만 직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특히 기자들이나 작가들의 약점이 늘 텍스트를 가지고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글쓰기는 다 논리의 세계예요. 하지만 진짜 세상은 복잡계거든요. 그러니까요. 논 리니어의 세상입니다. 진짜 세상은 비선형의 세상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뭐가 어떻게 튀어나올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기자들은 그거를 취재를 통해서 그 놀라운 경험을 한두 번씩 해보는 거죠. 직선으로 사고했던 어떤 사실은 모든 탐사 보도는 음모론에서 시작하거든요. 근데 직선으로 쭉 나열해서 보도는 못하지. 자신의 상상과 전제를 보도는 못하죠.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어떤 변수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를 여러 번 느끼지 않습니까? 탐사보도 기자들은 아 이게 세상이 내가 재구성하는 것과는 다른 세계에 있었던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경제는 그 미래에 관한 거니까 당연히 재구성은 다시 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다가 경제는 또 심리와 관련이 돼 있거든요. 대중 심리와 관련이 돼 있는데 뭐가 촉발이 돼서 뭐 가령 오일 쇼크든 달러 쇼크든 뭐가 촉발이 되는데 그 파장이 데시벨이 10일 거야, 100일 거야. 그걸 누가 예측을 합니까? 그리고 100이면 어떻게 미국에는 영향을 미치고 한국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야? 알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이 대응이거든요. 경제 정책을 바로 이제 실시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경제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단기적으로 볼지 장기적으로 볼지는 또 몰라요. 또 시간이 지나봐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의 그 메커니즘에 관해서 조금 좀 뭐랄까요 심도 깊게 쭉 분석을 하고 그거를 잘 전달을 해드리면 아 그렇지 세상이 원래 저런 거였잖아. 왜냐하면 다 직장 생활이나 이 경제 활동을 수십 년 해보신 분들은 아
저 친구 말이 맞네. 생활로 체감되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빠져 있는 거는 텍스트의 세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통계치만 보고 따따따따따따 그다음에 전문가 인터뷰 딱 해서 이럴 겁니다. 저럴 겁니다. 참반 뭐 참 그 정도까지만 나와도 엄청나게 좋은 기사인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참반 말고 그레이한 것들이 수천 억만 가지가 있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다 이야기는 해줄 수 없잖아요. 알지도 못하고. 네, 그럼요. 네. 알지를 못해요. 기본적으로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말들이 많지 또. 네. 네. 그리고 그 얘기 아마도 이제 탐사 보도를 하셨던 우리 봉 선배도 공감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거 네. 들어보면 저건 북한 보도랑 비슷하네요. 왜냐면 우리가 뭐 평양에 뭐 누가 없어졌다 뭐 갑자기 뭐 3년 후에 막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추청됐다고 그러는데 그 3년 전까지 거기에 대한 반론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북한 가서 확인을 못 하니까.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네. 시간이 지나면 비로소 그렇지. 이제 드러나는. 그리고 그런 건데. 봉 선배는 네. 최근에 소식을 접하니까 TBS에서 진행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는 겁니까?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세상은 복잡계고 비선형이다. 저도 뭐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요. 저희가 그 장인수 이명수 기자랑 욱수수 쇼 하다가 제가 TBS 그 사태를 잘 몰랐어요. 뭔가 오세훈이 TBS에 지원금을 끊었다 정도는 알았는데 내용을 딱 보니까 너무 심각한 거예요. TBS의 재정 의존도가 서울시에 70%가 넘었다고 하는데 그 상태에서 그걸 끊어버리니까 TBS가 있는 건물이 이제 JTBC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건물도 굉장히 크고 알고 보니까 그거 다 서울시 건물이고 TBS는 이제 입주해 있는 상태에서 직원들이 건보료, 건강보험료가 체납이 돼서 대출이 막히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전부 다 마이너스 통장으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1년 넘게 그 월급 못 받으니까.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아무런 조치를 안 해준 거예요. 95.1 수도권 FM 라디오는 굉장히 전파는 국민의 전파잖아요. 우리 국민 재산인데 그게 지금 방송국 하나가 통째로 없어지고 임직원 400명이 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이미 한 150명 나갔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제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방송을 하다가 이런 일이 있어라고 얘기하다가 야 우리 같은 사람이 좀 도움이 되면 뭘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처음에 생각은 욱수수 쇼를 그냥 재미삼아 저희끼리 하다가 반응이 좋으니까 정규 채널화를 할까 하다가요. 별도로? 네, 어디서 뭐랄까 투자를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득 제가 드는 생각은 여기 돈 들어오면 셋이 싸운다 이거 나중에 돈 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제가 든 생각은 차라리 그러면 TBS는 지금 제작비가 없어요. 아예. 이럴 때 야 아무도 거기 거들떠 보지 않을 때 우리가 하면 어떠냐 그런 제안을 했고 처음에는 이제 욱수수 쇼 자체를 그냥 아예 들어가려고 했는데 제작비가 정말 없고 직원들 대부분이 무급 휴가를 하다 보니까 뭐 보니까 대리운전하고 편의점 알바하고 막노동하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어떻게든 생계는 이어나가야 되니까 제작진이 그래서 무급 휴가자가 너무 많아요. 회사에 나온 사람 별로 없어서 퇴직하신 분들이 막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엊그제 회의를 해서 10월 24일인가요? 10월 17일. 10월 17일에는 이제 일단 라디오 송출은 안 하고 유튜브로 한번 준비 방송 한번 하고 그 다음 주인 10월 24일에는 라디오 송출과 유튜브 송출 동시에 하기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매주 금요일 낮 12시에 올해도 못 해요. 1시간밖에. 1시간? 네. 1시간 정도 하고 유튜브로 1시간 정도 더 하고 한 2시간 정도 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제가 진행을 맡게 되는데 주로 나오는 사람은 이명수 장인수가 아닐까. 주로 나오는 축하합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말씀 들어보면은 그 어떻게 화려한 씬에 가는 것 같지만 배경은 제작비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급 봉사에 준하는 형태로 일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그 결심이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얘기했을 때 저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월화수목금을 매일 하게 되면 감당할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 하게 되면 아무 일도 못 할 거 아니에요. 못하죠. 하루에 그 라디오 1시간을 한다고 하면. 최경영 선배가 어떻게 하는지 제가 봤거든요. 매일 아침 라디오를 할 때 진이 그냥 빠지거든요. 끝나고 유튜브까지 하시고 그 모습을 제가 봤을 때 맞는 말이네 했는데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니까 뭐 크게 부담은 없고 변상욱 선배도 변상욱 기자도 화요일날 맡아주시기로 해서 이렇게 지금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아마 그게 띠가 채워질 것 같아요. 난 12시로 띠가 채워지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최경영 선배는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이다. 본인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진행 중인 사안을 이게 지금 TBS가
제 생각에는 지금 방송 미디어 뭐 통신위원회 새로 생겼잖아요. 새로 생겨서 그 위원 구성이 11월 초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해서 내년 초쯤에는 서울시가 TBS를 버렸어요. 그래갖고 그냥 완전히 붕 떠 있는데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미디어통신위원회가 TBS의 그 약관 개정만 해주면 공영방송을 하고 방송발전기금 지원 방안도 지금 거론이 되더라고요. 재정 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공영방송이 하나 더 생길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이고 그 기금이 들어가게 되면 정상화가 될 겁니다. 되고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일단은 서울시랑 너무 많이 엮여 있기 때문에 건물도 서울시 건물이고 해서 내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이 바뀌는 게 가장 좋죠. 그러면 자연하게 또 풀리는 TBS.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는 박원순 시장 때 TBS를 독립시키려고 했었대요. 건물도 TBS에 넘기고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오세훈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김어준은 거기를 떠난 지가 몇 년인데 그 옛날에 김어준이 있었다고 김어준 타령을 거기를 그렇게 복수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본인이 또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잘 활용하면 모르겠습니다. 선전 도구가 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자기를 위해하지 않는 세력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좋은 도구를 왜 포기한지 저도 개인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근데 지방선거가 중요한 게요. 지금 서울시 의회가 국민의힘이 지금 다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BS에 대한 그 설립 조례, 지원 그 근거 조례를 폐지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방어를 할 수 있었다면 TBS 지원금이 끊기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TBS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그 제작 환경 때문에 그런 거겠지만은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명사 리더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방송을 하신다는 건데 최근에 대통령실의 개편 행태를 보면은 디지털 소통 비서관 김남국 비서관이 포함되어 있는 그 실을 비서실장 직속으로 뒀는데 그것도 유의미한 변화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쪽을 많이 강화하려는 시도인 것 같고 그게 결국은 이제 미디어 산업 발전에 따라서 그쪽으로 원래 당연히 갔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관련돼서 기사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어디 한국 기자협회에서 봤든지 제가 한국 언론진흥재단에서 봤든지 그런데 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TV 광고의 뭐 신뢰성이랄지 효과랄지 뭐 이런 것들 쭉 나오고 그다음에 유튜브의 뭐 효과랄지 신뢰성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신문 나오고 뭐 이랬는데 이제 신문이 제일 안 좋고요. 그다음에 유튜브는 공정성이나 신뢰성에서 좀 약하고요. 하지만 광고 효과는 또 TV에 이어서 2위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이제 측정을 안 합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당장 우리가 지금 유튜브 하는 구글에서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구글이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은 제가 공부할 때는 도달률 가지고 광고비를 아예 책정을 했습니다. 그냥 제가 가령 구글에 가서 꽃배달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꽃배달이라고 말을 하고 글을 쓰면 그 꽃배달 업체를 클릭을 하면 그만큼 광고비가 이제 상승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문까지 해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콘텐츠 업체들이 굉장히 이제 정교해지고 뭔가 상품과 서비스를 파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타겟층 그래서 대신에 이제 구글은 유튜브를 통해서 당신들의 타겟층이 누구다라는 거를 계속 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중소상인들한테 그거를 고지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것 자체가 이제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고객층을 잘 알아서 잘 팔고 우리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줄게. 대신 수수료는 떼갈게. 이거거든요. 그럼 어디가 더 페어한 시장이겠어요. 그렇죠? 공정한 시장이라는 거는 서로가 서로의 가격을 알아야 광고 단가의 적정성을 알아야 공정한 시장, 자본주의 시장의 룰이 정립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미디어 시장 같은 경우는 봉지욱 기자가 누구보다 잘 알겠구나. 이 문제를. 사실은 그냥 옛날에 조선일보 얼마 떼준 거 그대로 해서 그 비율대로 지금 그냥 가고 있거든요. 이게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수십 년 동안 이러고 있는데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만약에 해서 뭐 이거를 진짜 자본주의 룰대로 하자 그러면 언론 탄압이나 그럴 거거든.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돼요. 아마 먼저 선배 말씀대로 그런 기준을 대통령실에 새로 가고 정부 부처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면은 TBS 같은 경우에도 광고 영역에서는 뭔가 다른 식으로 새로운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TBS는 서울시 지원받을 때는 광고를 안 했죠. 네. 광고를 안 했고 네. 못했고, 근데 이제 공영방송이 되면 광고를 할 수 있게 되겠는데 그거를 이제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코바코나 미디어 랩이 있잖아요. 광고를 대신 사주는 이제 그 체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자면 이제 방미통이 새로 생긴 미통위에서 도와줘야 돼. 근데 그 최경영 선배 말씀하셨듯이 검찰청 폐지도 참 대단한 일인데 제 생각에는 그 신문 발행 부수 점검이나 이런 것들 좀 공정하게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그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홍보소식실에서 그 전반적으로 광고비, 정부 광고, 집행 광고가 조가 넘잖아요. 1조가 넘잖아요. 맞아요. 네. 그 체계를 지금 개선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사실은 온라인이 더 높긴 해요. TV 신문보다도. 근데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면 유튜브를 제가 해보니까 직접 운영을 해보니까 매주 유튜브에서 저한테 리포트를 보내줍니다. 자기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그렇지. 네.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네. 직원이 없잖아요. 1인 미디어인데 그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제가 알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이 와서 얼만큼 어떻게 보고 가는지 맞습니다. 하는데 네. 예를 들면 우리도 TV 같은 경우도 시청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시청률 의미가 없고 이미 영국이나 선진국에서는 그 유튜브랑 똑같이 그 노달률로 하거든요. 시청자 수로 합니다. 시청자 몇 명의 시청자가 몇 분 봤는지 그걸 하게 되는데 우리도 기술이 없는 게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그 레거시 미디어들의 그 힘이거든요. 못하게 하는 게 제가 방통위에 있었을 때 시청률 그 소위 말하는 디지털 시청률을 바꾸려는 일을 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화의 제가 작업을 방통위 그러니까 직원이 아니고 그 출입 기자였었을 때 네. 바꿔야 된다고 제가 계속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닐슨 미디어 리서치라는 게 3, 4천 가구 시청률 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이제 밤새 기술적인 문제로 한 1,000가구 빠져요. 그럼 3,000가구 밑에서 거기서 10% 시청률 10%다 하면 300가구가 봤다는 거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그 300가구 안에서도 10대가 봐서 20대가 봐서 30대가 봐서 이런 식으로 거야. 디테일하게 돼야 되는데 음. 이미 지금 우리나라의 IPTV가 아마 그 셋톱박스가 2천만 대 이상 지금 보급이 돼 있잖아요. IPTV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 IPTV는 집에서 리모컨에 연령은 없으니까 네. 연령 빼고는 정확한 그 프로그램의 시청률 몇 명이 봤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래갖고 제가 아니 여기 정보가 있지 않냐. 왜 안 써먹냐? 데이터가 있으니까 아니 이거를 방통위 제공받아. 통신 3사의 IPTV 셋톱박스 정보를 제공받아서 종합하면 되지 않냐. 못합니다. 원치 않아요. 기존 지상파와 종편이 난리가 신기하다. 나요. 원치 않아요. 네. 그 담합 구조를 깨기를 원치를 않고 그건 라디오도 똑같아요. 라디오도 청취율 조사를 하잖아요. 맞아요. 네. 청취율 조사를 KBS를 비롯해서 돈을 내서 합니다. 한국 리서치에 돈을 줘서 해요. 돈을 줘서 1,500명인가를 하는데 문항 자체도 질문지 문항 자체도 웃기지만 지금 봉지욱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디지털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가령 현대차 있잖아요. 현대차든 기아차든 이렇게 수신을 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 이제 자동차에서 제가 했던 방송 같은 경우는 아침 방송이니까 아침 방송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어떤 아침 방송을 1,000만 대의 현대 기아차가 듣고 있는지만 해도 그 샘플은 1,500명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건 수도권뿐만이 아니고 전국을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라디오 청취율은 수도권만 합니다. 또 지역적 제한도 있고. 예, 1,500명 수도권만 하고 현대차 기아차는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침 방송이건 저녁 방송이건 라디오 청취율은 그걸로 해서 야 거기에 데이터를 현대 기아차로부터 받아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제가 그걸 봤어요. 실제로 있는 데이터를. 예, KBS의 센터장들이 받아봐요. 그렇구나. 예, 받아보고 실제로는 훨씬 더 빠른 정보를 거기에서 취합을 하죠. 훨씬 더. 그건 굉장히 신뢰성이 있고 그래서 뭐 라디오 청취율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나왔을 때 나오면서 2등을 찍었다라고 했지만 그 한 1년여 전에 이미 2등이었어. 이미 2등이었어요. 그거는 완전히 이제 그 트렌드를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전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담합 구조가 기성의 매체들한테는 너무 좋은 거지. 안온한 거야. 그리고 이제 PD나 진행자나 누구나 그 치열한 그 경쟁의 무대로 디지털이면 거의 이제 속도전 아니에요. 그렇죠. 매일 시간이거든요. 실시간이거든. 그러니까 거기로 들어가기를 원치를 않는 겁니다. 예. 그 너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근데 실제로 자료나 이런 거는 충분히 다 할 수 있다. 도달률이든 뭐든 간에 네. 다 가능하다. 그런 시청률 지표도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당장 이제 시사인에서
매년 하는 조사,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 조사를 보면은 뭐 손석희 앵커는 부동의 1위니까 빼놓고 뭐 2등을 김어준 공장장이 한 지도 오래됐고 네. 심지어 매불쇼의 최욱 앵커가 순위가 또 상승을 해서 4위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언론의 틀이라는 걸 가지고 인식하는 방향도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원래 유재석 씨도 있었는데. 아 그래요? 네, 예전에 있었어요. 예. 제가 2023년인가 저도 들어갔었는데 순위에. 아, 네. 예, 아, 그랬어? 기타 거기에 그 문화일보 이현종하고 저하고 같이 들어갔었는데. 그랬구나. 그러니까 그거 믿을만 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그것만 봐도 이 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거를 객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주관식으로 할 텐데 네. 1000명 중에 응답자가 있을 거예요. 저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그냥 그 1000명 중에 얻어 걸린 거죠. 몇십 명이 얘기했겠죠. 공지욱 뭐. 그래도 꽤 얘기했으니까 이름 예, 적어줬겠죠. 근데 꽤가 아니에요. 그 숫자가 적다니까요. 아. 숫자가 적어서 그 시기에 조사 안 하고 뭐 다음 달에 하거나 시기가 있으면 또 결과가 바뀔 건데 손석희 선배는 뭐 그렇게 됐고 많이 낮아졌어요. 예전에 비하면. 그죠? 비율적으로 1등이긴 네. 1등이지만 근데 그것만 봐도 이제 하나의 그건 있죠. 매불쇼의 최욱 씨 엄청나게 자랑하거든요. 지금 자기 4위라고. 근데 최욱의 득표율이 1.3%예요. 아 1.3% 4등이구나. 1.3%. 생각보다는 4.3%몇 높지 않네. 프로 안 돼요. 예. 네, 4등이라고 하기 민망한 저희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기성 언론이 반성은 좀 해야겠죠. 김어준, 최욱이 앞에 있는 이유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뭐 신문이나 TV나 이런 데서 유튜브 매체에 뭐 비판을 좀 많이 하잖아요. 요새. 맞아요, 네. 근데 저는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시각에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현실이죠. 현실에서 국민들이 언론인을 생각할 때 기성 그렇습니다. 언론의 기자들을 생각 안 한다는 그렇습니다. 게 그 시사인 조사에서 나오는 거죠. 그게 현실입니다. 제가 아쉬운 거는 사실은 이렇게 두 분 다 이제 탐사보도 기자 출신이시고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하시지만은 취재 기자가 이제 존경하거나 신뢰받는 언론인의 순위에 없다라는 거는 좀 개인적으로 최영 선배 좀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깝죠. 왜 그럴까요? 근데 글쎄요. 저는 그게 이제 가장 이제 한국 언론의 가장 큰 문제를 늘 출입처라고 보는데 출입처에 갇혀 있는 그 시스템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보십시오. 가장 존경받는 언론인 부동의 1위 손석희 출신 아나운서 출신입니다. 그러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누구죠? 우리 저 사랑하는 최욱 개그맨 출신이죠. 그렇죠. 그쵸? 네. 가수 출신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가수 출신. 본인은 가수 출신이라고. 가수 그러나? 출신이라고. 그다음에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사업도 했고 그 전에는 아마 여행 가이드를 했을 거예요. 제일 처음에 초기 직업은 여행 가이드였거든요. 젊었을 때 직업은.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언론인이니? 라고 물어봤을 때 언론인들은 언론인이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일반 시민들은 그 사람들은 언론인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신뢰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럼 언론이 뭐야? 라고 언론인들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데 그 작업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언론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그럼 미디어가 뭐냐라고 물어봐야 되거든. 미디어는 뭐냐? 아니, 정보를 기록하고 저장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 안에 미디어 산업 안에 언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정보를 기록하고 저장하고 전달할 거니? 라고 할 때 우리는 뉴스라는 정보를 기록하고 저장하고 전달하는 게 우리 언론이야. 뭐 어떤 뉴스가 좋은 뉴스고 나쁜 뉴스고 고급 뉴스고 아니면 중요한 뉴스야.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무엇이 중요한 뉴스야라고 하는데 갑론을박을 하잖아요. 그게 나는 이게 중요한 뉴스라고 봐라고 주장하는 편집국이 뭐 10개가 있고 다른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 10개가 있고 뭐 다양하게 다채롭게 있어야 그게 자유민주주의거든요. 그게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런데 한국 언론은 출입처에 너무 갇혀 살다 보니까 같은 뉴스를 제공하는 연합뉴스 죄송합니다만 하여간 연합뉴스로 위시한 통신사와 같은 논조 같은 내용의 뉴스를 거의 비슷한 시점에 내는 것만 뉴스라고 생각하는 완전히 공룡 화석 같은 생각을 네. 언론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택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정말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럼 그럴 거면은 이 비즈니스에서 장사를 하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가 차별화된 뉴스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똑같은 뉴스를 제공하면서 똑같은 뉴스를 제공하니까 나는 언론인이야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 뉴스가 차별화됐는데 중요해. 사람들한테 중요하게 인식돼.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못 썼어. 아니면 말을 안 했어. 근데 내가 처음 말했어. 또는 이거를 그렇게 진화시켰어. 발전시켰어. 그러면 보람을 느껴야지. 네. 그러면 보람을 느껴야 되지만 나 똑같은 뉴스를 계속 썼어. 출입처에서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30년 동안 했어. 이거는 스스로가 화석이 되고 공룡이 아니고 그냥 이미 화석이 돼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언론인들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차별화된 뉴스 중에서 중요한 뉴스를 전달해 주는 사람. 근데 그게 굉장히 논쟁적이었던 뉴스들도 많겠죠. 그리고 잘못된 뉴스들도 많겠죠. 그럼 사과해야지. 그리고 이제 고쳐 나가야지. 근데 뭐 사과를 안 했다면 그거는 꾸짖어야지. 그런 거예요. 그냥 그렇게 봐야지. 본인들은 연합뉴스를 포함해서 본인들은 세월호 참사 때 2014년에 그 엉터리 뉴스를 하고 삭제를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기사를 삭제를 했습니까? 맞아요. 오보가 전원구조 오보 등 포함해서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얼마나 많은 기사를 그때 당일에 그리고 그 이후에 뉴스들을 삭제를 했어요. 삭제를 언론사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삭제를 했습니다. 미디어는 정보를 저장하고 기록하고 전달을 하는 거예요. 저장하고 기록했는데 야 내가 기록을 잘못했다라는 것도 저장을 해야 돼요. 그게 사초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누가 존경하겠어요? 존경할 수가 없지. 우리 봉 선배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매불쇼에 취재하는 사람으로 나가가지고 그 최욱 앵커를 마주하셨는데 사실 그 전에는 뭐 사실 매불쇼를 선배도 많이 보거나 이러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전혀 안 봤죠. 직접 가서 이제 최욱을 만나보고 나서 언론인이라는 인식이 좀 들었습니까? 어땠습니까? 일단은 제가 JTBC 퇴직하고 나서 뉴스타파 오기 전까지는 유튜브 자체를 거의 안 봤어요. 거의 안 보셨어요. 예. 근데 아마 그때는 네이버 다음에 아마 랭킹이 있었을 거예요. 랭킹 뉴스가 뭐 1, 2, 3, 4, 5 이렇게 등수가 있어가지고 네. 거기에 이제 1, 2, 3등으로 내가 쓴 기사가 올라가면 그 정도 체크하지. 거기에 댓글이 많이 달리니까. 근데 시절이 완전히 변했더라고요. 예, 완전히 사람들이 바뀌었죠? TV는 뭐 당연히 안 볼 뿐더러 댓글도 포털에 남기질 않습니다. 유튜브에 남기는 댓글이 제가 볼 때 한 50배 이상 많아요. 조회수도 그렇고. 근데 뉴스타파에 와서 여기저기 이제 출연을 하는데 JTBC 때는 어디 뭐 특별히 출연은 할 수가 없거든요. 방송사 자체 방송이 있으니까. 근데 뉴스타파 여러 군데 출연을 하다가 최욱 씨 처음 만난 게 KBS 더 라이브 할 진행할 때 가서 만났는데 누군지 잘 몰랐어요. 모르고 최욱 씨가 당시에 대장동 검찰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누가 하면서 거기 출연 요청해서 했고. 제가 하나 놀란 거는 뭐냐면 되게 복잡하거든요. 대장동 사건이. 수사 기록도 많고. 제가 그 다음에 매불쇼를 나갔어요. 한참 뒤에. 나갔는데 그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제가 나온 방송 다 본 것 같아요. 거의 완벽하게 외우고 있더라고요. 학습을 하고 있구나. 완벽하게 외우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질문을 하는데 제가 어디 출연을 많이 하다 보면 질문을 받아보면 알잖아요. 상대방이 얼마나 알고 공부했는지. 근데 체육 같은 경우는 그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깊고 디테일해요. 그래갖고 공부를 진짜 많이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거기 제작진들한테 물어보니까 제작진들이 아주 새벽에 죽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새벽에 계속 공부를 하고 아침에 그냥 뭐 7시, 6시부터 단톡방이 계속 단톡방이 난리가 나니까 네. 아니 뭐 앵커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업무 강도가 엄청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 최경 선배는 가끔 이제 체육 그 앵커한테 쓴소리도 하시지만은 KBS 때부터 방송 정말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최욱은 진짜 계속 그 발전하는 앵커예요. 그래서 최욱 씨는 그리고 더 발전의 가능성이 보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남아 있다. 예. 지금까지 처음에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 같이 손발 맞췄을 때는 주로 배우는 입장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무슨 애드립을 굉장히 잘하고 재치 있는 그런 친구였는데 지금은 기자들이 하는 게 이제 취재와 정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취재와 정리인데
취재를 본인이 안 했을지라도 정리를 그렇게 깔끔하게 할 수 그러니까요. 있다는 거는 엄청나게 습득을 한다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이제 본인이 몰입해서 텍스트를 다 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정도의 정리력, 힘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일선 기자들이 그 정도를 정리하나? 사안을 취재할 때 이렇게 예. 공부를 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그거는 놀라운 거죠. 예. 놀라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런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 방송을 보시는 거고 최근에 여러 가지로 정치적 하한기에 부닥쳤음에도 불구하고 매불쇼는 여전히 인기를 구가하잖아요. 그 이유는 그것만 봐도 된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예. 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고 그런 점을 저희도 이제 방송하면서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각자의 전문 분야로 좀 넘어가서 최경영 선배 하면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계엄 기간 등등 포함해가지고 정치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그 정치 평론을 잘 하시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원래 전공 경제 아닙니까 실은. 저는 그렇게 자리매김을 꾸준히 해 오고 있죠. 아니, 예전에 네. 저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예. 그 아침에 라디오를 들었는데 그 출연한 정치인이랑 막 싸우더래요. 앵커가. 뭔데? 그러고 딱 잊을만하면 나온 영상 있죠 이거 보니까. 최강 시사에서 최경영 선배가 출연자랑 엄청 싸우고 있더라고. 난리가 그러니까요. 났더라고. 예. 그래서 그걸 많이 보는 거죠, 사람들이. 네. 논쟁적으로 출연자가 할 말을 하고 딱 예. 앉아가지고 저는 그건 진짜 반대예요. 좌우에 앉아가지고 자 1분 얘기하고 이게 뭐 선거 토론도 아니고 의미 없죠. 예. 그래서 최강시사 그때 인기가 많아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때 그 싸울 때도 전부 다 제가 한두 번 어디에서 말했지만 그 국회의원들이랑 싸울 때는 주로 그 어떤 정파적인 문제 가지고 싸운 게 아니고요. 하태경 의원이랑 싸울 때는 한국의 정치인들은 어떻게 노동자들한테 그 소득을 계속 내려라, 월급 내려라 그런 소리를 정경련이랑 같이 하고 미국의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그 트럼프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뭐 집회 가가지고 말이지 파업하는 사람들한테 등 두드려주면서 그 트럼프도 직접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예요. 그러면서 왜 계속 월급 올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저 이야기하면은 포퓰리즘 소리 듣는다. 한국 정치인들은 왜 그러는 거냐. 그러니까 네. 뭐 그런 투였고 나머지 이슈들은 이정현 의원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언론 자유와 관련된 맞아요. 것들이에요. 예. 언론 자유와 관련된 것들이고 이정현 의원도 그렇고 이제 권성동 지금은 이제 구치소에서 잘 계시겠지만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언론 자유를 핍박했던 대표적인 국회의원들이죠. 예. 이정현 의원은 뭐 거국적으로 좀 잘 좀 봐줘라고 했던. 근데 세월호 보도. 예, 세월호 보도도 그렇고. 근데 그런 티를 이제 계속 내는 거죠.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주의의 선봉장으로 또는 보수의 힘으로 그렇게 계속 자리매김을 하려면 이 언론 자유 문제하고 노동자의 그 월급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맨날 한국경제신문이나 무슨 이런 정경련 투의 요 스탠스에 관해서 그게 어떻게 자유민주주의고 자본주의인지에 관해서 저를 좀 설득을 해주세요. 의견 표명을 제대로 해라. 왜냐하면 아니 임금이라는 것도 사람이 귀해지면은 임금이 올라가야지 뭐 그럼 떨어지나? 그게 자본주의 시장 원리죠 사실은. 아니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까지 미국 월급이나 유럽 월급은 다 억제가지고 억제해서 통제해가지고 자본주의가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 나라 중국 공산당이에요. 그런 나라가 중국 공산당이라고. 노동자 당이라고 만들어 놓고 1949년에 오히려 노동자들을 탄압했잖아요. 노동조합 탄압했잖아요. 그게 중국 공산당이에요. 월급 못 올리게 하고. 그거 중국 공산당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자본주의냐고. 그냥 그런 것들을 이쪽 편도 들고 저쪽 편도 들고 왔다 갔다 하면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뭐 안 좋을 때는 우리 다 대동단결해서 너무 많으니까 뭐 현대차든 삼성전자든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자본시장 경제 내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뭐 이런 사족을 붙여가면서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무조건 없대. 무조건 깎아야 된대. 뭐 이런 식으로 수십 년을 살았잖아요. 네. 그리고 국민들은 그게 자본주의라고 생각했잖아요. 그걸 또 자유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해. 그게 어떻게 해? 그리고 언론 자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수백 개 수천 개의 다양한 의견이
그런 편집국이나 그런 보도룸이 나와서 수백 수천 개의 의견이 있는 아주 버라이어티하고 화려한 자유민주주의를 원하는 거지. 누가 출입처에 똑같은 검은색과 똑같은 하얀색을 원합니까? 그게 무슨 자유민주주의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고 그거를 계속 고착시키려고 하는 집단이 분명히 한국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저는 참칭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그 부딪히게 되는 거죠. 아니면 주장을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떼든지 우리는 중국 공산당으로 가고 싶다고 하든지 그렇게 말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일종의 이제 기본 틀이기 때문에 그 기본 틀은 완성해 놓고 KBS를 떠나고 싶었어요. 저는 제가 왜 그렇게 좀 심하게 싸울 때도 있었냐면 어떤 가치가 들어가 있는 아젠다에 관해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아야 된다라고 제가 마음을 먹고 들어갔어요. 그렇구나. 네. 그 아젠다에 관해서 절대 물러서면 안 된다. 왜냐하면 또 그 나물에 그 밥이 되고 또 비슷하게 가니까 어떤 인간의 가치, 노동의 가치, 이건 돈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인간 노동이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돈으로. 예? 안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아, 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가치를 서로 존중을 해 주면서 살아가는 거를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네. 그게 공화국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유주의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그 언론 자유가 기본인 거고. 근데 그것과 반대되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요. 아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최경영 선배 방송을 아. 오래 보셨던 분들은 KBS 때부터 하시는 말씀이 최경영 선배가 이제 부동산 사지 마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거듭 강조했는데 최근에 제가 첩보를 접했는데 우리 최경영 선배가 부동산을 사라고 하고 다니신대요. 좀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지금? 아니 그게 이제 제가 부동산을 사지 마라 그런 게 아니고 이것도 이제 두 가지 층위가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을 공영방송 기자로서 선호하는 거죠. 네. 1가구 1주택이나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50% 정도밖에 안 돼요. 유주택 가구가. 근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자가 보유율이 60%가 넘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서울은 반반이에요. 그렇죠? 네. 유주택 가구와 무주택 가구가.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공영방송 기자는 어느 편을 들어야 되냐라고 하면 저는 제가 집이 없었을 때도 있었지만 있었을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일관되게 무주택자 편을 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영방송 기자라면.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공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가치나 어떤 역할이나 어떤 윤리적인 이야기고 시장은 냉정하게 바라봐야죠. 그래요? 시장은 그거죠. 시장을 안 샀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보니까 시장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좀 위험합니다. 지금은? 네, 지금은 모든 자산이 주식을 포함한 부동산까지 다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동반적으로? 역으로 왜 그러냐면 돈의 가치가 너무 떨어지고 있어요. 돈의 가치가 너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1억과 지금의 1억이 너무 달라요. 과거의 5억과 지금의 5억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자산이 많은 주식을 사거나, 그렇죠? 자산이 많고 현금도 많이 버는 주식이면 굉장히 좋겠죠. 자산 주면서 성장 주면 굉장히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만큼 충분한 여력이 되신 분이라면 2주택, 3주택을 사라는 거는 아니고 네. 집이 없다면 자산 시장에 이상한 버블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시기다.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네. 예. 전반적으로 좀 위험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시라 제가 이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 아니지만 네. 현실은 좀 인지하시라. 네. 예, 좀 안 좋은 사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봉지욱 선배 같은 경우에 사실은 윤석열, 김건희 그 정권 3년 동안에
사실 핍박을 많이 받으신 건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동어반복하진 않을 거고 여간 그 여러 그 취재물을 내놓았고 사실 어떻게 마지막 편 같은 게 리박스쿨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게 최근에 약간 경찰 수사가 좀 헤매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겁니까 이거? 이게 그럴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복잡하거든요. 굉장히 이게 리박스쿨은 온실에 있는 그냥 화분 하나인 거예요. 그 온실 전체를 털어야 되는데 그 우리는 그래서 처음에 저희 기자들 둘을 보내서 참고인 조서를 받게 했습니다. 네. 받게 했고 그 참고인 조서를 떠나서 전체적인 취재 자료를 다 제공했어요. 그리고 설명을 해주라고 그랬어요. 제가 가서. 왜냐하면 리박스쿨만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저희가 취재하는 단계에서 세계로 교회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조직들까지 다 취재가 돼 있었기 때문에 다 설명을 해주고 미국에 있는 애니챔까지 해서 뭐 거기까지 우리가 수사권은 없지만 네. 미국과의 연계성까지 다 확인한 만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특히 미국과의 그 돈으로 자금으로 연결된 부분 고리를 끊으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못 설칠 거 아니에요. 근데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네. 보면 극우 태극기 집회 별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없어서 그렇지. 그러니까요. 돈 없어서. 근데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초지일관 특별수사팀 꾸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그냥 언급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후회합니다. 지금도 엄청 그 미국 세력이랑 연계해서 엄청 설치잖아요. 지금. 맞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어찌됐든 한미 정상회담에 크게 영향을 못 미쳤지만 고든창이나 뭐 이런 미국의 그 극우 세력들이 트럼프와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지금 그건 팩트로 그렇죠. 지금 보여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SNS에 올렸잖아요. 뭐 한국에서 교회를 뭐 압수수색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 정보를 주는 세력이 고든창이나 그쪽 미국 애들 극우 세력이 있다는 게 지금 거의 지금 확실시 되고 지금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을 이 사람들이 막 벌이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미국은 미국의 이익 관점에서 하는 거겠죠. 트럼프는 그거를 믿어서가 아니고 트럼프는 부정선거를 아마 정말 그렇게 신봉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자기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할 텐데 결국에는 마찬가지로 미국의 극우와 한국의 극우를 이어서 한국의 정치 상황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이유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죠.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뭐 모스탄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잖아요. 여기로. 한국을 위해서 오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 그럼요. 윤석열을 위해서 당연합니다. 올까요? 네. 전혀 아닐 거예요. 전혀 아니죠. 근데 어찌됐든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길 추종하고 믿으니까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확산이 되고 그래서 리박스쿨 무엇보다 지금 손현숙 대표 영장이 기각됐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너무 늦게 쳤어요. 이거 대선 전에 나갔던 보도인데 영장을 최근에 쳤어요. 끝난 지가 영장을. 지금 네. 선거 끝난 그래가지고 지가 이미 언젠데. 기소하고도 남았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불구속 수사하다 보니까 영장을 늦게 치고 하는 게 수사가 많이 좀 잘 안 풀렸나 보다라는 생각도 들고 대대적으로 좀 수사를 뻗어가서 했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이라도 좀 경찰 차원에서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1년 2년 후에 반드시 후회합니다. 이거는. 네. 그리고 선배가 보도했던 여러 가지 의혹들 지금 3대 특검에서도 수사하고 있는데 네. 그 수사 경과에 대해서는 본인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뭐 워낙 많은 언론이 특검발 보도 잘 하고 있고요. 뭐 특검발 잘 하고 있는데 뭐 특히 그 불법 선거사무소 사용 문제, 그 강남의 화랑 그리고 양재동 서희건설 그런 것들은 다 사실로 드러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보도할 때만 해도 크게 이슈가 안 되다가 근데 이제 지금 다 받아쓰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뭐 더 드러나잖아요. 무슨 뭐 자생한방병원의 뭐 비밀 인수위원회가 뭐 사무실 썼다는 뭐 이렇게 나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 사건 무슨 뭐 보석류나 이런 금덩어리 나올 때 저는 그거는 약간 에피타이저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김건희가 나름대로 자산가인데 그 에피타이저 받고 만족할까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대선 자금과 당선 축하금 두 개로 흘러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선 자금은 어느 정도 지금 통일교하고 자생한방병으로 지금 좁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당선되고 나서 이상한 일들은 거기다 당선 축하금 때문에 일어났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가 돼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한간에는 이제 제가 이제 중간에 캄보디아 같은 것도 뉴스타파 취재를 하다가 나와서 그리고 저희 기자들이 캄보디아까지 가긴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제일 큰 사이즈는 그렇게 외국으로 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을 내가 1,200억을 받았다 한들 그거 어디다 보관합니까 한국에서? 국내에선 들통이 네. 나니까 쉽게. 진짜로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가 현금으로 받았다고 해도 맞아요. 그건 네. 물건으로 있기 때문에 현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어디다 숨겨놔야 되는데 결국 그거 다 잡히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해외로 보내는 거고 그게 이제 코인으로 세탁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캄보디아에서.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그 김건희의 비서실장이었던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 이 사람 지금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국정기획비서관 이 사람 펀다던 사람입니다.
펀드하고 사설 펀드 하던 사람이 윤석열 캠프 때 메시지 팀장 하다가 난데없이 국정기획비서관을 이런 사람이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김건희의 자금 집사로 알려져 있고 김혜성이 집사가 아닙니다. 김동조가 집사로 제대로 알려져 있죠. 짚고 수사를 해야 캠프 될 내부에서는 부분이 다 있다. 그렇게 알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김건희가 어떻게 그런 세탁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겠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도움을 줬다고 저희는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대선 자금, 당선 축하금 그리고 뭐 ODA나 여러 그런 대외경제협력 차관 빼돌려서 해외에서 세탁한 부분. 근데 저희가 취재 현장에 갔는데 캄보디아가 최근에 그 맞아요, 외교부에서 지금, 가지 네. 말라 그랬잖아요. 한국인 한 명 납치, 중국인 조직에 납치돼서 굉장히 무서운 곳입니다. 거기가 중국이 장악했대요. 그래갖고 저희가 저 기자들 취재 갈 때도 다 보험 들고 야, 그 여기자 정도였구나. 2명이 갔거든요. 여기자 2명이. 근데 거기는 진짜 지금 쌍막하고 이제는 그 필리핀이나 베트남으로 그 범죄자들이 안 가요. 캄보디아로 가는구나. 예, 이따가 다 캄보디아로 넘어가고 베트남과 그 캄보디아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베트남 그 국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숨는데 굉장히 위험한 곳이기도 한데 이제 문제는 거의 훈센 일가가 계속 17년간 독재를 해왔잖아요. 현지 기자들하고 저희가 협업도 뭐 해보고 다 해봤는데 거기서 그 캄보디아 정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일단 우리가 그 빌려준 돈 어떻게 썼는지 알 길이 없어요. 야, 끝이에요, 그냥 거기서. 정말로 이제 어두운 사실 상황들 네. 때문에 규명이 안 되실 따름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특검 수사에서 규명을 못 한다고 한다면은 특히 대선 자금 당선 축하금은 굉장히 핵심 포인트가 되는 일들 아닙니까? 끝까지 추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최경영 선배님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드디어 이제 이름을 바꿔달게 됐습니다. 네. 선배랑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여러 이제 어떻게 악연이라는 설명이 부족한데 좀 그렇죠.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이거를? 저는 이명박 정부 때 이제 KBS 탐사보도팀이 있으면서 이명박 정부가 KBS 탐사보도팀을 해체하기 직전에 했었던 인사검증 보도가 이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인사검증 보도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났다가 9월 17일인가 KBS 탐사보도팀이 해체가 됐었거든요. 그 보도 이후에 쭉쭉 그렇게 됐는데 근데 저는 이것도 그거고 그다음에 이제 방송통신심의위도 마찬가지고 이게 자꾸 어떤 그 본인들이 국가가 어떤 정부건이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부가 뭔가 잣대를 가지고 뭔가를 규정을 하고 그 잣대라는 게 이제 공정은 뭐야? 근데 공정을 심판하는 사람은 뭐 가령 선거 방송의 공정을 심판하는 사람은 KBS PD 출신인 최철호 누구 뭐 이런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편향적인 사람들이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제가 또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할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네. 보면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방송에서 무슨 정치 공정성을 이야기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자체가 없어지는 사회가 돼야 된다라고 봐요. 이번에 이제 방송 미디어 쪽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우리가 과거에 지상파가 독과점 했었을 때는 그것만 보고 사회적인 공론을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서의 페어니스,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 폴을 보면 한 95% 이내에서만 이야기를 하자. 근데 방송은 어떻게 50%만 두 당만 이야기를 하니 6, 70%만 그 밑에 여론조사에 나와 있는 3, 40%에 더 왼쪽에 있는 사람들, 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도 넣어줘. 이게 원래 공정성의 개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공정성은 이명박 시대나 뭐 국민의힘이 들어가면서 공정성의 시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6, 70%만 넣어줘가 공정성이 된 거예요. 그것만 1대1로 넣어주면 공정하다고. 네. 그런 공정성은 없어요. 그런 공정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언론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95%까지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에 내가 특정하게 딱 말할게요. 김민수 최고위원이 지상파에서 나오는 거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왜 공정하지 않냐면요. 그런 주장은 95% 이하의 우리가 표준 오차를 벗어나는 범위예요. 그거는 평균 한참 범위 맞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1에 속하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1에 속하는 인간들이 1대1로 거기에 들어가면 그게 공정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지. 근데 그거를 백석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무조건 김민수 같은 주장을 하는 혐중 주장이나 뭐 이거는 굉장히 독자와 시청자를 우롱하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거를 왜 기자나 PD가 판단을 못 합니까? 언론은 편집이라는 거는 판단권이에요. 어떤 사안이나 어떤 인물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쟤는 제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공정하고 상식적인 어떤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민주적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언론이 기여하는 거예요. 근데 언론이 그거는 무서워서 덜덜덜 떨고 예? 그리고 공정 하면서 1대1로 계속 붙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사회가 30%나 20%의 극단주의자들과 그 극단주의자들을 막기 위한 70%가 또 안티로 막 싸우는 겁니다. 그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검찰, 반검찰 이 말만. 언제 발전하고 언제 뭐 성장할 건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저는 제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석기 제끼듯이 제껴야 됩니다. 심플하잖아요. 김석기 제꼈잖아. 통진당 안 나오잖아 이제. 이석기요. 아 이석기. 갑자기 김석기는 의원님이라고. 김석기는 의원이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지금 이석기. 죄송합니다. 김석기 의원도 뭐. 자기가 이건 편집할 수 있습니다. 네, 편집해 주세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라이브 아니라 하여간 제낄 사람들은 제끼고 건강하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누군지를 언론이 꼭 가려낼 수 있잖아요. 기사 가려내듯이. 그렇죠. 네. 네. 판단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우리 봉기욱 선배 사실 방통위에도 계셨고 실제로 오랜 기간 또 방송에도 복무를 하셨고 또 이렇게 하면서 또 방심위의 제재도 받아보시고 다양한 이제 규제와 지능과 뭔가 업을 왔다 갔다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유일임 방심위원장 있을 때 뭐 유일임이 아주 그냥 회의 때마다 제 이름을 대놓고 네, 허위 보도의 전형이라고. 허위 보도의 모범 케이스로. 그 JTBC가 그 뭐 중간 결과 보고서 낸 거 네. 출력해다 위원들한테 다 나눠줬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지상파 방송 3사랑 JTBC랑 역대 최고의 과징금 매길 때 뭐 그런 액션을 했다고 하는데 방심위원회 JTBC에 있을 때도 많이 끌려가서 의견 진술하러 소명하러 많이 갔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방송 뉴스에 대한 심의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에 대한 심의는 심의 자체는 그냥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규제가 많은 게 특히 방송 같은 경우는 언론중재위의 중재도 받지.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도 맞아요. 받죠. 선거기사 때는 또 선거기사 심의가 그렇습니다.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3중 규제거든요. 우리 너무 많아서 대통령이 말씀하실 때도 아마 그런 취지가 아닐까.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로 사회를 어지럽게 하면 큰 징벌적인 손해배상이 좀 맞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레거시 언론들이나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기성 언론이 하던 그 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큰 징벌적 손해배상이 나오는 것은 스카이데일리가 중국인 선관위에서 99명을 체포해가지고 네. 어디다가 뭐 가뒀다는 등 이런 실질적으로 스카이데일리가 지금 문을 닫잖아요. 스스로 문을 닫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징벌적인 손해배상의 첫 번째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거든요. 거기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생산을 해왔기 때문에 네. 스스로 지금 폐업했다고 지금 알림이 왔던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이제 가면 되지. 심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갖고 기사를 한번 쓰기 어려운 게 저 지금도 언론중재에 가요. 그래서 예전에 쓴 기사 가지고 뉴스타파 때 썼던 기사가 아이고 지금 수사 그럼 또 수사는 수사대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중재위 한 2번 했다가 안 되면 바로 고소를 합니다. 민사 소송도 하고. 그러니까 기사 한두 개 썼다가 몇 년을 고생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최근에도 제가 네. 이준석 때문에 2번째 경찰 그러셨다면서요. 조사 받았거든요. 지난 대선 기간에 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고 이준석 본인도 아니고 개혁신당이 저를 고발을 했어요. 정당 차원에서 그렇게 되면 고발인 조사는 개혁신당이 받죠. 이준석은 경찰서에 안 갑니다. 피고발인은 당사자로 지목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저는 피고발인이니까 네. 제가 피의자가 돼서 가는 것이고
저는 지난 총선 때도 김연아 전 의원 때 하고 매번 이렇게 선거 때마다 이렇게 되는 거 보면 이 뒤치다거리하고 마무리하는 게 너무 힘들죠. 사실은 이제 회사에 적이 있을 때는 또 모르겠지만 나오면은 그 변호사 비용 다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민간 자율기구라고 돼 있지만 방송심의가 사실상 국가가 자지우지를 해왔기 때문에 국가가 방송을 심의하는 건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언론 자유가 안에서 그냥 정화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게 자본주의도 그렇고 자유주의도 그렇고 기본적인 생각이 좋은 게 나쁜 거를 물리치면서 스스로 정화할 수 있다라는 강력한 믿음에서 근거한 겁니다. 그렇죠. 인간의 선한 의지에 관한 그리고 인간의 자유에 대한 강력한 믿음에서 근거한 거기 때문에 제발 본인들이 집권을 할 때는 꼭 다른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자들인 거예요. 아, 이게 선한 게 악한 거를 결국에 종국에는 물리칠 것이구나. 내란도 결국은 진압이 되는 것이구나. 에?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아무리 뭐 언론 장악하려고 해도 그리고 민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저는 미국 수준 미국의 트럼프가 지금 된 거는 사실은 미국 민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한국인들의 민도가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고 특히 이제 수도권처럼 이렇게 정보가 막 걸러지는 거거든요. 뭐 정보가 무슨 막 해서 확산돼서 뭐 나쁜 것만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출처랄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고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물이 정화가 되는구나. 그래서 뚝을 우리 최승호 선배 뚝을 그냥 허물어뜨려라. 네? 4대강 방류해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화가 된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말도 정화가 됩니다. 글도 정화가 되고 계속 민주주의 교육을 시키면 돼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될 거고 그 상황에서 국가가 할 일은 그렇게 여건이 되도록 뚝을 허물어뜨리는 일. 옆에 좀 나무나 이런 거를 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좀 산소를 마실 수 있게 공기를 마실 수 있게 좀 환경을 조성하는 일. 요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선한 언론들이 악한 언론들을 압도하는 그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왜 유튜브가 뜨냐? 저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분명히 봐요. 맞아요. 가세연도 지금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길게 한번 봐보시면 그리고 워낙 한국인들 똑똑하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네, 이쯤에서 잠시 광고 하나 전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비절개 모발이식병원 모션 의원을 소개합니다. 비절개 무삭발 방식을 최초로 개발해 티나지 않는 모발이식, 절개하지 않아 빠른 회복이 가능한 병원인데요. 2003년부터 비절개 모발이식만 해온 강남 모션 의원이 그 고민의 해결을 위해 비절개 모발이식에 이어 두피관리까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모발이식은 물론 두피관리 프로그램, 레이저, 두피보톡스, 엑소존 PRP까지 파격적인 할인 혜택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상담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저희가 제시해드립니다. 놓치면 후회할 특별한 기회에 지금 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남역 10번 출구, 문의 전화는 02-533-5882, 02-533-모발빨리입니다. 모발이식 잘하는 모션 의원, 두피관리도 참 잘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비교원 광고입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런 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교원에서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하시면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비교원은 23년 동안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원 이상, 누적 가입자 60만 명 이상이며 서울보증보험 8억 원 이상 보험에 가입돼 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으로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인터넷은 모든 회사가 비슷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혜택만 챙기시면 되고요. 비교원에서는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면 차액의
15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55인치 삼성 TV로 선택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향 TV 보고 연락 주셨다고 하시면 비밀 혜택도 있으니까요. 지금 1670-2571 1670-2571로 전화 주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제 시청자들의 궁금증일 것 같아서 사실은 그 한 가지 뭐 가볍다면 가볍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풍문이면 풍문이고 두 분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은 일설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KBS 사장도 새로 뽑고 박미통이도 새로 꾸리는 과정에서 두 분이 아마도 이제 예를 들면은 그런 자리들에 거명되는 분들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그런 공직 제안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왜 저한테는 그게 직접적으로 안 오죠? 내가 저한테 기자들끼리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런 얘기를 김은지 기자도 얘기하고 하던데 네. 저한테 직접적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락이 와야 되는데 연락이 오면 정부에서 기다리고는 있어? 네? 기다리고는 있어? 아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누가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지? 오히려 이거는 저 사람이 저 자리 가면 큰일 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일부러 먼저 소문내는 거다. 그렇죠. 맞아. 이게 원래 공직 하마평은 먼저 흘려서 그 사람 못하게 그렇지, 방해할 그 때 하는 사람 거죠. 주저앉히는 용도로도 그러니까 많이 봉지욱이 쓰이니까. 뭐 어디 어느 자리로 가면 뭐 상임위원 가면 안 되니까 이게 내가 큰일 나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고 다닐 걸로. 김은지가 가고 네. 싶나? 김은지가.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방송 뉴스 시민은 꼭 폐지했으면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큰 결심한 게 KBS 사장 손 안 되겠다. 민주당에서 우리가 관여하지 않겠다. 네. 이사수 늘리면 사실상 마음대로 하기 힘들어요. 그거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큰 결심을 한 건 맞는데 유일임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장도 이제 인사청문회 대상이 그러니까 그 됐습니다. 대상이 됐더라고. 정무직 공무원이 됐어요. 그 말이 좀 있던데요. 정무직 공무원을 네. 그러니까 원래 방심위를 민간 조직으로 한 거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직접 방송 뉴스 컨트롤하지 심의를 말라고. 하기가 좀 모양새가 그러니까 민간 기구로 한 건데 위원장만 정무직 공무원으로 해놓은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상한 구조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방송 뉴스 심의는 내려놔야 되는 게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방심위에 그 민원 신청하는 전담자가 따로 있더라고요. 당직자들이. 그래서 저희가 그것만 하는구나. 유일임 그 청부민원 사건 때 네. 리스트를 쫙 봤더니 국민의힘의 당직자 누구는 진짜 힘들었겠더라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민원 신청을 해요. 네. 저는 최소한 그러면 정당은 민원 신청이 주체가 안 되게 안 하든지 되도록. 심의 규정을 바꿔서 제일 좋은 것은 사실은 뉴스 시민 놔도 된다는 겁니다. 그 대통령이 말씀하셨죠.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하고 언론 중재위도 있고 선거기사 심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2중 3중 규제를 하냐. 그건 진짜 자신감이 없는 거거든요. 네. 최경 선배는 사실은 이제 박장훈 여전히 있고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국민 추천을 받는다고 하면 가장 많이 언급될 분 중에 하나인데. 근데 저는 이거를 우리가 계속 언론 자유 이야기해 왔잖아요. 근데 언론 자유 이야기해 왔는데 KBS 사장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어불성설이라고. 어불성설이다. 모순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KBS 사장은 경영 인사 재무 경영 인사권밖에 없어요. 그리고 KBS 구성원들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언론 자유든 보도든 다큐든 뭐든 다 알아서 해야 돼요. KBS 사장이 무슨 뭐 슈퍼맨도 아니고 그리고 권한이 없습니다. 법적 권한이 없어요. 근데 KBS 사장이 누가 되면 어떻게 보도국이 바뀔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권위주의적 습성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KBS 구성원들이나 뭐 누가 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자. 이제까지 한 70년 이렇게 당했잖아. 라고 본인들이 기자 PD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도 한번 태스크 1팀, 2팀, 3팀 뭐 이렇게 하면서 위에서 그래? 그러면 돈은 얼마나 드는데? 인원은 얼마나 드는데? 이거 배정하는 게 사장의 일이에요. 그잖아요. 근데 사장이 와서 보도에 영향을 미칠 거니까 이런 전제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의를 하는 거는 악순환으로 오히려 빠지게 한다. 네. 제발 내부 구성원들이 정신 차리는 수밖에 없다. 안 그러면 KBS는 계속 그렇게 이거는 일종의 이제 남한테 의지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치 권력에서는 낫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민주당 정권이니까 민주당 뭐 사장 민주당 성향의 사장이 오면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논의하고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그런 사람이 뽑히고 만약에 또 그런 사람이 가가지고 또 그런 식으로 이제 회사가 돌아가고 그러면 이게 동호방 이게 뭐야 이게 이거 그냥 아까 네. 제가 비판했던 중국 그러니까요. 공산당의 뭐 버전 2 정도밖에 되는. 아니 근데 안 아마도 되는 제가 거지. 말씀드린 차원은 뭐냐면 네.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 단선적 막 그야말로 단선적이고 복잡계를 모르니까 이제 그러면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열망이 있다는 정도의 소개니까요. 네. 너무 그렇게 열변토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아니 최경영 선배는 국민 추천제로 하면 아니 그러니까요. 추천이 제가 될 그 얘기 드린 거라. 거예요. 그냥 보니까. 추천 네. 받으시고 하시면 제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추석 특집으로 정말 긴 얘기 많이 나눴는데요. 지금까지 최경영 기자, 봉지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구경의 정치비상구는 내일 오후 4시에 추석 특집 3편으로 찾아옵니다. 출연자는 양부남 의원, 부승찬 의원, 김상우 의원 세 분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